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실제로 겪었던 폐교의 실화괴담.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생생히 기억이 나는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입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마음을 다잡고 야자 수업을 신청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저녁 10시 정도가 되어 있더군요. 저희 학교가 그때 당시 새 건물이었습니다. 지은 지 1~2년 됐다고 하더군요. 전에 쓰던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새 건물과 폐교의 거리는 약 300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야자가 끝나고 나면 폐교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침에는 안 켜져 있다는 거죠. 꼭 저녁에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불이 혼자 켜져 있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명과 그 폐교를 갔습니다. 폐교에 도착을 했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문이 막혀 있었고 저희는 약간 깨져 있는 창문을 살짝 더 깨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폐교와 탁한 공기가 느껴졌고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곳을 확인해봤고 별로 특별한 게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총 3층 건물이었는데 3층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3층까지 돌아다녔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약간 실망을 했어요. 한 명씩 순찰도 해보고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문제의 세 번째 날 다 같이 순찰을 두는데 3층으로 올라온 순간 반대편에 흰색 물체가 있더군요. 얼굴은 안 보입니다.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흰색 물체가 있더군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거짓말 없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었습니다. 그때 저것이 귀신인가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하고 5명 정도니 앞으로 그냥 갔습니다. 반쯤 왔을 때 눈이 풀리는 듯 하면서 흰색 물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세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회 선생님이 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분 정도 수업 시간이 남았던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휴게실에서 귀신을 본 선생님들이 많았고 자신도 그곳에 가면 항상 가위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휴게실에 가면 위쪽 벽이 뚫려 있고 왜 뚫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 같은 걸로 수리는 안 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기이한 현상을 경험해서 여기서 휴게실을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우린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휴게실로 한번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 로받은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라는 mp3 파일을 핸드폰에 넣어왔습니다. 한 명씩 여기서 휴게실에서 그 소리를 들고 5분 동안 있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갔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생생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누가 엄청 큰 바늘로 찌른 듯한 아픔이 왔습니다. 쓰러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 건물은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5번째 날이죠.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건물 대신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폐교로 들어갔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가긴 쉬웠습니다. 왜냐면 창문 하나가 엄청 깨진 상태로 있었거든요. 들어가자 2층을 자물쇠와 쇠창살 같은 것으로 막아 놓았더군요. 그런데 쇠창살 하나가 부러져 있더군요. 우리는 비좁지만 그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꽤나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들어가다가 학생부 지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모자가 엄청나게 많더군요. 우린 땡 잡았다는 느낌으로 모자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모자를 다 가지고 오기는 힘들더군요. 5명 중 3명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랑 한 친구는 다음날 다시 와 모자를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린 그 건물로 못 들어갔습니다. 9시간이 지난 후 그 건물 다시 왔을 땐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깨져 있는 창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창문이 진짜 거짓말 없이 깨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교시 시작이라 들어간 후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을 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건물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대로 그건 못 잊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청계천에서
본 귀신 이야기도 하고 싶군요. 청계천이라 하면 밝고 이쁩니다. 동대문 쪽 지역부터 그렇더군요. 하지만 서울숲 방향으로 오시면 점점 장식된 불도 사라지고 풀숲 같은 것들과 운동을 할 수 있게 배치된 기구들, 그리고 큰 길들이 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3년이 지난 이야기군요. 중학교 3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된 저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였던 학교에서 싸움에서 지기 싫은 단순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운동을 다 하고 집으로 가는데 큰 길역 갈대밭 같은 풀이 우성한 곳에 길이 있더군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앉아 있더군요. 마치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길고 눈이 파랗고 수염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앉아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팔 2개와 다리 2개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도 없었고 그냥 몸통에 얼굴만 있는데 저를 노려보고 갑자기 웃더라고요. 무서워서 갈대밭을 그냥 파헤치면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진짜 다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이야기.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날 너무 사랑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사귄 지 1주년이 지나고 6월 말쯤이었다. 참고로 내 생일이 6월 30일이다. 생일 전날 많은 기대를 했다. 항상 무슨 날만 되면 내가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주던 여자친구. 6월 29일, 기대를 안고 잠을 잤다.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다. 꿈 내용은 내 생일날 다른 여자와 내가 노래방에서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노래방에 여자친구가 들어와 케이크 자르는 칼로 날 막 그었다. 꿈이어서 굉장히 무서웠다. 날 보는 눈빛과 내가 흘리는 피들. 그리고는 갑자기 배경이 바뀌며 떡볶이집으로 갔는데 부글부글 끓는 기름에 여자친구가 얼굴을 넣었다는 뭐 대충 이런 내용. 너무 놀라 일어났다. 꿈이 굉장히 길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무튼 굉장히 무서웠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일어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하고 여자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괜찮다며 날 달래주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2시쯤 여자친구를 만났고 우린 같이 놀았다. 어린 나이에 생일이란 특별하게 놀아야 될 것만 같고 왠지 특별한 날 같아 그날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들 3명 그리고 내 친구들 3명 이렇게 미팅식으로 근처 소주방에 가게 됐다. 그날따라 다들 엄청 재미있었고 술도 정말 잘 들어갔다. 먹고 죽자는 식으로 들이부었다. 내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짝지어 놀며 너무 즐거워 웃음뿐이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었다. 내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화장실을 간다고 했다. 난 따라 나섰다. 그때 방문을 여니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어린애들이 술을 먹고 있길래 학생들 얼굴을 보는데 내 앞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고 여자친구를 봤다. 어떤 학생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찍혀 피를 막 쏟는 것이다. 갑자기 술이 확 깼고 일단 여자친구의 얼굴을 봤다. 오른쪽 눈에서 피를 쏟고 있었다. 너무 무섭고 황당해 막 울었다. 막 울면서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난 옷으로 여자친구 눈을 막고 있었다. 그때 여자친구는 기절한 것 같이 의식이 없었고 난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다. 그때 구급차가 왔고 여자친구를 보더니 뭐라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끼리 바쁘게 움직였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뭐라고 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눈 주위가 째졌겠지 싶어 여자친구 옆에 계속 같이 있었다. 사진을 찍고 뭘 하고 하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단다. 모서리에 눈을 정확히 찍힌 것 같다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됐냐고, 어디냐고 그러는 거였다.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그냥 병원이라 말하고 끊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여자친구를 보는데 너무 괴로웠다. 손만 잡고 걸었으면 안 그랬을걸. 너무 후회되고 너무 미안했다. 그때 여자친구 친구들과 내 친구들이 왔다. 난 너무 정신이 없어 여자친구 상황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수술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안구가 뒤로 밀려 이식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한쪽 눈 없이 살아야 된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날 내 생일만 아니었어도 난 진짜 너무 많은 죄책감에 울기만 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여자친구 의식이 없다. 의사가 영영의식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단다. 한쪽 눈도 없다. 내가 너무 괴로웠다.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했고 볼면목도 없었다. 그냥 여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며 울었다. 나 때문이라고 뺨을 때리더라. 아프다기보다 그냥 너무 서러웠다. 세상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의식은 없었다. 그냥 얼굴 보는 게 다였다. 내가 대구에 산다. 그때 파티마병원 이란 곳에 입원했었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서울에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셨다. 그게 문제였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고속도로로 달리던 아주머니,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여자친구, 그 옆에 지나가는 화물트럭,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화물차 중간에 통이 빠져 그대로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차를 덮친 거다. 즉사. 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아니 그냥 죽고 싶었다. 1년을 만나든 며칠을 만나든 난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내 생일이 그날만 아니었어도 별 원망을 다했다. 아니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 장례식장에 갔다. 영정사진이 없어 나랑 찍은 사진에서 여자친구 얼굴만 자른 사진. 정말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을 해서 애는 몇 명 낳고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이런 거 정할 때가 한 달 전인데 현실이 너무 두려웠다. 아니 여자친구를 못 보는 게 너무 두려웠다.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며 누구 앞에서 행복하게 웃을까? 그냥 울었다. 너무 슬퍼서 그냥 울었다.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힘내라고 전화가 왔다. 너무 힘들고 현실이 두려워 술에 취해 잠시라도 잊고 싶었다. 그날 술을 마셨다.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필름이 끊겼다. 꿈을 꿨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생생한 꿈. 꿈속에서 일명 사심이라고 하는 그 칼을 들고 내 앞에서 있는 여자친구 마주보고 있는 나. 칼로 갑자기 자기 눈을 쑤시고 또 쑤셨다. 너무 무섭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기분. 미칠 듯한 죄책감 꿈속에서도 같았다. 눈을 쑤시고 또 쑤시는데 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때 꿈속에서 여자친구가 한마디 했다. 내 다리 왜 걸었어? 아 정말 미치겠더라. 만취된 그날 6월 30일. 그날 어느 학생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게 그게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거다. 아니 정말 생각이 안 났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니 신기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나더라. 그날부터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다. 매일 밤 꿈에 나와 내 다리 왜 걸었어? 라고 말했다. 뭐라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 나.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근데 죽음 앞에 가니 막상 또 그게 아니더라. 너무 무섭더라. 죽는 거고 사는 거고 둘 다 너무 무섭더라. 그 당시 인터넷을 하는데 영혼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편지를 쓰고 사진과 함께 태우면 된다고 했다. 난 그걸 읽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아니 정말 그땐 여자친구가 죽은 것도 괴롭고 매일 밤 꿈에 나와 자기 눈을 쑤시는 그 장면을 도저히 못 보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봤다. 편지 내용은 굉장히 길었다. 그날 하루 종일 편지만 쓴 것 같다. A4 용지 10장이 넘었던 거로 기억한다. 하고 싶은 말 모두 다 적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복수를 해도 당할 거고 네 진심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고 했다. 죄책감에 사는 게 아니라고 적고는 지갑에 있는 사진과 함께 태웠다. 그날 밤 여자친구가 안 나오더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시발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다. 떠나지 않는 죄책감. 밥도 못 먹어 건장한 체격 이상이었던 나는 호리호리해지고 점점 힘도 없어졌다.
그때까지 친구들은 뭐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휴대폰도 꺼놨었고 우리 집에 한 번씩 들렸다 가는 게 다였다. 내가 그냥 만나기가 싫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악몽을 안 꾼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꿈에 여자친구가 나왔다. 여전히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여자친구. 마주하고 있는 나.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더라. 칼을 들고 내 오른쪽 눈을 찔러버리는 여자친구. 너무 놀래서 일어났다. 너무 놀래서 그날 밤 내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이렇게 살면 좋냐고 병신같이 남자가 돼서 이렇지 말라고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오랜만에 바깥에 나갔다. 그 일이 있고 거의 처음 나갔었다. 담배 사러 갈 때 빼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계속 내 눈을 찌르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계속 마시고 취하려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 도중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주먹만 한 돌에 맞고 나는 쓰러졌고 다음날 일어나니 오른쪽 눈에 붕대를 하고 있었다. 아 씨발 그땐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여자친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사귀어왔는데 날 너무 괴롭힌다는 느낌 죄책감이고 뭐고 그냥 그땐 분노했다. 돌은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찬 깡통이었고 깡통이 찢어져 있어 내 눈을 강타했고 애교살이라 하는 부분이 완전 다 찢겨나갔었다. 다음날 수술을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왼손잡이. 자 이제 말해봐. 이 자식아 왜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라니까. 남들이 보면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겠네. 어이구야 자리에 좀 앉아서 이야기하라니까요. 댁이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목이 아프다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거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진정하세요 좀. 여기는 신성한 대한민국 아닌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아. 그런 식으로 권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면 쓰겠어요? 미친 새끼구만 아주. 거참 말 한번 걸걸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댁이 아무리 그렇게 윽박질러봤자 나는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아저씨가 지금 허리에 찬 그 무시무시한 총으로 지나가는 개새끼를 한 마리 쏴 죽였다고 말이에요. 아저씨는 그걸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사격 솜씨에 기뻐하며 어깨를 이리 실룩 저리 실룩거리시겠죠. 정신 나간 새끼구만. 지금 네가 한 행동이랑 그 가정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랬다면 난 분명 후회했을 거야. 미친 사이코패스 새끼야. 어이구. 성인 군자 나셨네 여기. 아, 그래요. 좋아요. 후회한다고요? 그럼 댁은 그냥 그런 존재인 거야. 하긴 댁 같은 인간이 나처럼 천재였으면 이런 말단 형사직에서 머무를 리가 없지. 암 그럼. 애초에 저기 윗대가리에 올라가셔서 낮에는 민중의 지팡이를 세상에 휘두르시고 밤에는 남자의 지팡이를 흔들어 대시겠지. 당신도 그런 거 원하잖아. 세상 모든 남자는 발 아래에 두고 세상 모든 여자는 있잖아 그거. 그렇다고 그렇게 흥분하시면 어떡합니까? 참 한국인들은 이게 문제야. 조금만 긁어주면 아주 냄비 끓듯이 화를 낸다니까. 말한다고요. 말하면 될 거 아냐. 제발 그 의자 좀 내려놓으셔 이 양반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TV에서 마침 왼손잡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해 주더군요. 아 내가 혹시 말 안 했나? 나도 왼손잡이에요. 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도 뭐라고 하고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척하려 했지만 내가 워낙 왼손에만 이골이 난 데다가 맨날 들키기 십상이라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죠. 이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버렸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아,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였던 천재들 중에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알렉산더, 시저, 안데르센, 잔다르크, 간디 등 대부분은 왼손잡이이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는 달리 양쪽 뇌의 언어 중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른손잡이보다 머리의 회전력이 빠르며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체능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멋지지 않나요? 난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도대체 이렇게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왼손잡이를
왜, 도대체 왜 세상이 억압하고 멸시하냐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세상은 아니,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잡이들을 억압하는 건가?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무려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왼손잡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 난 천재의 모든 면모를 타고난 거죠. 당신과는 달라요. 아, 또 말이 새버렸네요. 어쨌든 나는 여러 생각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음모다. 그래요. 이것은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잡이를 질투해서 꾸며낸 거짓 같은 사실이란 거예요. 천재들은 모두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들은 불만이었을 거예요. 불과 5%에 불과한 이런 소수층이 사회 각층의 엘리트 계열을 손에 넣고 있으니까 그들이 내세울 건 결국 쪽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5%와 95%예요.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죠. 아무리 천재라도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천재들도 어차피 세상의 일부니까. 그렇게 그들은 왼손잡이들에게 오른손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잠재 능력 선택권을 박탈해 버렸겠죠. 마치 그들이 진리이고 왼손잡이가 돌연변이인 양. 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눈치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부터였나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이. 등지다뇨. 참말해요. 난 오히려 더욱 그들과 어울렸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죠. 안 그러면 돌연변이 왼손잡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로 또다시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저런 사실을 깨달은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인자하신 아버지, 이쁘고 착한 어머니,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보다 수학을 잘하던 영특한 내 동생.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였어요. 모두 가식이었던 거죠. 그들의 평온함 속에서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걸 눈치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됐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저는 아직 어려서 사내하기 쉬운 왼손잡이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너의 그 삐딱한 음모론과 내가 사람을 죽여서 여기로 잡혀온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거참 말하면 할수록 왜 댁이 이런 말단직에 있는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좀 더 들어봐요. 난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저는 맨날 반에서 꼴찌를 하는 소위 멍청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사실이 지금의 저에겐 이득으로 작용했다는 걸 요즘 깨닫고는 있어요. 내가 멍청이라고 오른손잡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날 천재라고 보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거 알아요?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도 그 유명하신 만류 인력의 아버지 뉴턴도 학교 생활에서는 멍청이였다는 것. 어쨌든 나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모든 걸 알아버린 천재 소년이었기에 내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야만 세상이, 아니 오른손잡이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꺼갈 테니까요. 그렇게 나는 점점 오른손잡이들의 세뇌 대상에서 지워져 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도덕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네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그래요. 나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천재성은 공부에만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죠. 피아노, 노래, 운동, 그림.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저런 걸로 천재가 되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저의 천재성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나의 동생. 공부도 잘하고 싸가지도 없는 나의 동생. 정말 그건 우연 같은 일이었어요. 동생을 죽임으로써 살인을 시작한 건가?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죽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한참 노래 연습 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위대하신 오른손잡이들의 천재 동생님께서 나한테 온갖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난 그래도 엄연한 형 노릇을 해야 했으니 조금 손을 봐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내 주먹이 동생의 볼에 닿고 배에 닿고 팔에 닿고 나의 손을 거쳐간 부분이 빨갛게 물들고 동생의 몸은 바람에 휘날리듯 하늘거리고 뭐랄까 예술. 맞아요 예술. 그건 하나의 위대한 행위 예술이었어요.
흩날려지는 피는 추상파에 그것과 흡사했고 내 손에 의해 창조되는 동생의 움직임은 불쇼의 발레단의 그것보다 더욱 아름다웠죠. 그렇게 나는 내 영혼을 불태워서 예술을 이뤄냈어요. 드디어 나의 천재성을 찾아낸 거죠. 동생을 매개체로 말이에요. 오른손잡이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하게 된 거군. 미친 자식 이거 봐요. 이거 봐. 당신 같은 오른손잡이들은 나의 위대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검은 하늘에 피가 흩날려요. 내가 하늘에 손을 그으면 빨간색 물감이 그 검은 도화지에 붉은 장미를 피워내죠.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화가도 표현해내지 못한 정열적인 장미. 그걸 바로 내가, 바로 이 손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예술의 매개체가 되는 오른손잡이들은 그 검은 하늘을 배경 삼아 아름다운 발레를 춰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체 비율은 감히 그 어떤 발레리나들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죠. 그들은 기쁨의 절규를 토해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침묵 속의 절규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혀를 뽑아내거든요. 꺽꺽하며 넘어가는 그 기쁨의 절규들. 당신 같은 멍청이들은 잠자리에서나 얻을 수 있는 오르가즘이란 것을 나는 나의 예술을 행할 때 느끼죠. 아,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해. 살인이 어떻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거참 살인이라고 하지 말아줄래요? 나는 오른손잡이를 죽인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지나가던 개새끼 한 마리를 발로 차서 죽였다고 그걸 살인이라고 하나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만족을 위해 개 하나쯤은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패서 잡아 잡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 만족을 위해 개새끼 몇 마리를 이용한 것 뿐이라고. 알겠어. 오히려 그 오른손잡이들도 나한테 고마워했을 거야.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야. 안 그래, 형씨. 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오른손잡이 위에 올라선 우월한 왼손잡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천재. 알아듣겠어? 말로 설명하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의 정신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분열증 말기 증세에다가 특히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부분이 극도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군요. 어렸을 때 왼손잡이로서 받았던 압박감을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해소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도소보다는 정신병원에서 형량을 사는 것이. 김영사는 정신분석학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 들고 방을 나왔다. 실실 웃으면서 미치광이 소리나 해대는 그런 자식이 있는 취조실로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미치광이 살인마를 교도소에서 썩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위치가 말찌개 형사란 사실에 치를 떨며 그는 취조실로 들어갔다. 이 새끼야. 여기다가 사인해. 네 새끼가 미치광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종이 쪼가리다. 마지막까지 말은 아주 이쁘게 하시네요. 결국 나는 또 오른손잡이 때문에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군요. 빌어먹을 어디다가 사인하면 되는 거죠. 김영사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턱 끝으로 사인란을 가리켰다. 아주 잠시 그 미치광이의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느꼈지만 이내 그의 입꼬리는 시종일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리는 김영사였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태우려고 마음먹은 김영사가 진단서 옆에 놓여있던 담뱃갑을 집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찰나 그는 저 미치광이가 정말 천재였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미치광이는 오른손으로 사인을 하고 있었다.